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과정이 시작됩니다. 예상 문제집 풀이 2달 동안 하는데, 이 문제집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 5, 6월 달에 했던 기출 문제집 있잖아요. 기출 문제집은 말 그대로 기출 문제여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민법 전체에서 중요한 문제 40문제를 딱 낸 거, 그거를 쫙 계속 푼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일 좋은 문제긴 해요. 제일 중요하고 좋은 문제긴 한데 너무 중요한 것만 계속 나오는 거야. 좀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이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조금 덜 중요한 주제들, 그런 것도 시험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을 다루지 못하는 단점도 좀 있어요. 기출 문제가. 예,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겁니다. 요 예상 문제집은 조금 다르게 만들어졌는데 좀 많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를 떠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주제들은, 논점들은 거의 다 실었어요. 중복 없이. 그러니까 2번, 3번 계속 나오는 그런 거 없어요. 딱 거의 모든 주제들을 한 번씩은 다 이제 접해 볼 수 있도록 망라적으로 책을 그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기에는 더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 문제집이. 예. 그렇고 해설도 잘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집을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집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집 아니고 기본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수험생이기 때문에 문제집이 기본서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본서는 여러 번 봐야 되잖아요. 여러 번 봐야지 내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보는 방식을 제가 한번 설명드렸잖아, 이거. 그쵸?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실 때 이 지문들을 하나하나 OX로 생각하시고, 내가 다시 봐야 될까? 다시 안 봐도 될까? 선별을 하셔가지고 다시 좀 봐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그 문장의 핵심 키워드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그게 옳은 지문이면 파란색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그게 틀린 지문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틀린 부분에 붉은색으로 칠해서 정리를 해서 그 색깔 칠한 부분만 한 3번 정도 돌리는 거지. 전체적으로 책을 외우는 거. 기본서라고 생각하시고 외우시면 돼요. 나만의 기출 지문집으로, 기출 아니고 예상 지문집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습을 좀 해오시다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번 시간에 잘 모르시겠으면은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문제를 푼다, 내 실력을 테스트해보는 문제를 푼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하는 거 다 기본서라고 생각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바로 해설을 보세요.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해설을 봐서 그냥 익히시면 돼요. 예. 실제로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에게 시험은 우리 며칠 치죠? 올해 10월 며칠이죠? 10월 26일 시험밖에 없어요. 실제 여러분들한테 진짜 리얼 시험은.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약간 그냥 공부예요. 전부 다 공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교과서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업 진행 방식이, 요거 5, 6월 달에 기출문제 풀 때는 한번 이론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딱 정리를 하고 기억을 좀 복구시켜가지고 감각을 딱 올려가지고 문제를 풀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문제 숫자가 많아요. 이게 문제가 400문제가 넘거든요. 오늘 문제만 해도 53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5, 6월 달에 했던 방식으로 했다가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바로 문제 풀다가 꼭 좀 책을 좀 봐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역으로 돌아가서 부분적으로 발췌를 해서 그림이법을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그래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부터 단원별 모의고사라고 해서, 그것도 뭐 특강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뭐안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문제도 여기서 그대로 출제될 겁니다. 거의 이 문제 그대로 출제가 돼서 한 2주 분량을 모아가지고 한 25문제 출제할 거거든요. 매주 그렇게 해서. 근데 똑같이 100% 똑같이는 아니고 한 95% 정도 똑같이, 답만 살짝 바꾸는 거지. 2번에서 3번으로 기다 아니다 OX를 뒤집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출제해서 학습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스스로 테스트해보게, 그렇게 단원별 모의고사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대표 유형 문제는 이게 뭐냐면은 법률 개념, 어떤 법률 용어하고 그 구체적인 예를 연결하는 문제예요. 뭐 원시칙이다, 절대적 소멸이다, 효력의 변경, 자국의 변경, 이런 용어들하고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를 매칭시키는 거. 그러니까 민법 문제로 나온다면 첫 번째 문제 41번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예요.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취득시효가 완성되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것은 원시취득이다. 맞죠? 시효 취득을 통한 원시취득,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입니다. 원시취득이요.
그래서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시효 취득해서 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던 혹시 저당권, 압류, 가압류들은 전부 다 뭐 한다? 소멸한다. 이게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그다음 물건이 멸실되었어요. 물건이 없어져서 물권이 소멸해요. 뭐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유치권 다 없어지는 거지. 물건 없어지면. 그렇게 소멸하는 것은 권리의 절대적인 소멸이다. 맞죠? 맞습니다. 절대적 소멸의 반대 개념은 뭘까요? 상대적 소멸. 얘는 뭐가 있을까요? 이 X. 상대적 소멸의 얘는요. 매매. 갑이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그럼 갑에게서는 소유권이 소멸되죠. 근데 그거는 갑에게서 소멸된 것이지 소유권 자체가 세상에서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멸을 상대적 소멸이라 하고, 집이 불나버렸어요. 그래서 집 자체가 없어져서 소유권이 소멸하는 것은 절대적 소멸이고, 그렇게 나눠지죠. 그 다음에 수용을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해서 소유권 취득한다. 승계취득이다. X. 승계취득 아니고 원시취득입니다. 새로운 소유권 취득이죠. 원시취득이에요. 수용을 통한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이어서 일어나는 법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물상대위입니다. 물상대위? 기억을 해보세요. 물상대위? 뭘까요? 물상대위는 예를 들어서 토지가 수용되었어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지. 누군가가 저당을 잡고 있었는데 토지가 수용돼 버렸어요. 수용을 통한 소유권은 원시취득이어서 저당권이 쫓아갈 수가 없고 저당권이 소멸해버리지. 소멸하면서 혹시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된다면 그럼 저당권자는 저당권 자체는 잃어버리지만 그 우선변제의 힘은 남아서 보상금 청구권을 압류를 해서 여기로부터 우선변제권을 행사를 할 수 있지. 그쵸? 그게 바로 뭐예요? 저당권의 뭐죠? 물상대위. 물상대위를 하는 이유는 수용이 원시취득이어서 저당권이 뭐하기 때문이에요? 소멸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또 진지하시네. 심각하시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웃으면서. 예. 매매. 혹시 내가 토지를 저당 잡았는데 매매가 되어서 소유권이 이전되었어요. 그럴 때는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이어서 저당권이 소멸해요?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 되었을 때 받게 되는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거 있었지. 됐고, 자,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 두 가지 외워두셔야 돼요. 권리의 변경 모습에서 작용의 변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더라? 효력 변경이라 하잖아요. 얘 두 가지 암기. 첫 번째, 임차권은 채권이어서 대항력 제3자는 효력이 원래 없어요. 근데 임차인이 임대인 협력하에서 등기를 마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지.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은 임차권의 효력이 바뀐 거지. 맞죠? 효력 변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작용의 변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더는 저당권의 순위 승진. 나는 이 순위 저당권자였는데 선순위 저당권자가 돈을 받았다네. 그럼 저당권이 채권 소멸과 함께 소멸되기 때문에 나의 순위가 1순위로 승진되죠. 저당권의 순위 승진은 저당권에 뭐가 바뀐 거냐? 주체나 내용이 바뀐 게 아니고 저당권의 작용이 바뀐 거지. 효력이 더 세진 효력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요 효력 변경, 작용 변경의 예로서 두 가지를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번. 답이 몇 번인가요? 3번. 답은 3번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는 이것도 짝짓기 문제인데 요거 보기 전에 준법률행위 개념 다시 한번 요건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그림민법의 13페이지. 준법률행위 13페이지예요. 자, 준법률행위는 뜻은 뭐 단어는 법률행위에 준한다. 딱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법률행위에 준하는 거다. 왜 얘를 준법률행위라 부르느냐? 사람의 행위가 법률행위라고 불리려면 그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속에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는 않아. 하지만 위법한 행위는 아니고 적법해요. 법률행위하고 닮기는 닮았는데 딱 법률행위는 아닌 것들을 준법률행위라고 하고, 그게는 표현행위하고 사실행위로 나눠지는데 이 용어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전체 그룹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이 속에 사람의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있었죠.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뭐냐? 이거 5, 6월 달에 했던 그 PDF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때 수업했던 것들이란 거지. 그러니까 이 노란색은 여러분들 이미 5, 6월 달에 공부하신 내용이란 거야. 그럼 파란색은 뭐냐? 새로 더 칠해 온 거예요. 이렇게 더 중요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추가로 색칠했다고 색깔 구별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주지시켜 드리려고 이미 여러분들 공부했음. 바로 직전 달에 그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우시라고 했죠.
예, 의사의 통지. 무슨 최고, 무슨 거절, 각종 최고, 거절 이런 것들은 다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라고 외우셨죠?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 행위에 속한다.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는 다른 말로 사실의 통지라고 합니다.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실을 말해주는 거지. 우리 그때 2개 외웠는데 하나 더 외울게요. 지금 이제 파란색까지.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거. 채권자가 갑이 을에게 돈 1,0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그 채권을 병에게 양도해서 넘겼어. 양도해놓고 양도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려주는 거지.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해주는 거야. 사실을 말해준다. 뭐라고 부른다? 사실의 통지, 관념의 통지, 뭐에 속한다? 준법률행위.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준법률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승낙 연착의 통지는 언제 해야 되는 거냐? 청약자가 청약을 하고 승낙이 왔긴 왔는데 연착된 거지. 승낙기한을 넘겨서 왔죠. 근데 발송일을 보니까 되게 일찍 붙였어. 엄청 일찍 붙였는데 이상하게 배달사고로 늦게 왔어요. 이럴 때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당신이 보낸 승낙이 연착되었다라는 뭐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을 알려준다. 관념의 통지, 준법률행위다. 의사표시 아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 요거는 끝에 끝나는 단어가 표시라고 돼 있으니까 뭐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의사표시라고. 여기 이런 거 딱 끼워놓고 요거 하나 넣어놓으면 이것도 의사표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사표시 아니에요. 사실의 통지예요. 사실을 말해주는 거야. 대리권 수여 표시 그림 여기 가져왔는데 42페이지 나오는 우리 표현 대리는 총 3종류가 있는 거 기억하시나? 이렇게 질문하면 보통 대답이 한두 분이 해주시거든. 이렇게 완전히 침묵을 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 표현 대리가 이렇게 있으면 3개가 있는 것 정도는 아세요, 모르세요? 알잖아, 여러분들. 그 첫 번째 표현 대리가 바로 125조의 표현 대리 뭘까요?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첫 번째 표현 대리. 이때 대리권 수여 표시 어떻게 되는 거냐? 갑은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어. 수여하지 않았는데 병을 찾아가서 나 을에게 대리권을 줬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거야? 어떤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야?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있지도 않은 사실이지 사실은. 거짓된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줬구나라고 믿었지. 그래가지고 을이 갑의 대리라고 찾아와서 나랑 계약합시다라고 하면은 얘는 본인한테 직접 이 말을 들었으니까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고 거래를 하겠죠. 선의무과실로. 실제로는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는요. 없어요. 하지만 얘는 믿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 얘는 진실로는 유권대리인가요? 무권대리인가? 얘가 한 행동은. 무권대리지만 얘 눈에는 어떻게 보였죠? 유권대리처럼 보였고 그 외관을 본인이 작출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면 이 갑은 이 무권대리 행위도 마치 유권대리인 것처럼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에서 본인이 제3자에게 나 을에게 대리권 줬다라고 표시하는 것은 표시라는 글자로 끝나 있지만 의사표시이다 아니다? 아니고 무엇이다? 사실의 통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관념의 통지. 그래서 어디에 분류된다? 준법률행위다. 이렇게 3개를 외우시는 거지. 외우세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런 것들도 다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사실행위들이다. 이 정도는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을 치기 위해서. 준법률행위입니다. 다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저당권 설정적 승계취득이다. 맞고요. 자, 공유자 중에 일부가 자기 공유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단독행위이긴 한데 상대방이 있냐 없냐가 문제인데 상대방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야. 상대방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을 요하냐 요하지 않느냐. 도달을 요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없다. 도달해야 된다. 상대방이 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자기의 3분의 1 지분권을 포기한다면 포기한 3분의 1 지분은 국가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되지. 근데 그 효과가 생기려면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들에게 의사표시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달을 해야지만 그 효과가 생기니까 공유지분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는 3개를 외워두셔야 되겠죠. 네, 뭐예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유언. 유증 포함해서 유언. 그 다음에 뭐예요? 소유권의 포기.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이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에 청약자가 승낙자에 대해서 네가 보낸 승낙 연착됐어 라고 말해주는 것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라고 이게? 관념의 통지. 다른 말로 해보세요.
사실의 통지, 그리고 어디에 분류되는 거야?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야? 준법률행위.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에 나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을 통한 소유권 취득 원시 취득입니다. 무권대리 행위가 있었을 때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에 대한 상대방의 최고. 자,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할래 말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 최고. 의사의 통지로서 얘도 뭐에 속한다? 준 법률행위에 속한다. 답 2번. 그 다음에 다음 중 의사표시가 아닌 것. 청약은 의사표시입니다. 그렇죠? 법률행위를 했다가 취소하는 것도 의사표시입니다. 자기 뜻대로 법률 효력을 없애버리는. 무효행위를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새로 계약하겠다는 새로운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입니다.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의사표시죠. 이게 전부 다 의사표시인데 3번에 나와 있는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최고. 낙약자 나왔으니까 이게 무슨 계약이에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낙약자가 제3자에게 너 나한테 돈 받을래? 갑이 집 팔더니 너한테 돈 주라 그랬는데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걸 뭐라? 이건 준법률 행위죠? 의사표시가 아니라 준법률 행위예요. 이건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 행위이고. 물어봤을 때 병이 받겠다라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러면 그때 매매대금 채권이 그때 발생하는 거지. 그때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물어봤는데 받겠다 안 받겠다 아무런 대답을 안 해줘. 상당한 기간 내에. 그러면 어떻게? 수익하기로 아니면 거절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 그런 거 있었죠. 어쨌든 최고는 뭐가 아니다? 의사표시가 아니다. 뭐다 그러면? 의사의 통지 준 법률행위이다. 나머지는 다 의사표시예요. 근데 여기서 다 의사표시인데 1, 2, 4, 5번이 의사표시인데 2번, 4번, 5번 이것들하고요. 이만큼. 이하고 이 의사표시는 또 차이가 있어요. 뭔 차이가 있느냐? 이 의사표시들은 취소, 추인, 해제는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원한대로 효과가 생겨. 근데 이거는 내가 청약을 했다고 내 마음대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효과가 생기지 않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되고 두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지만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표시 하나만 가지고 효과가 바로 생긴다면 그 법률행위는 뭐라고 부르죠? 단독행위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뭐예요?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고. 청약은 그 자체로 법률행위가 될 수는 없지. 청약 하나로는. 뭐하고 결합해야 돼? 승낙하고 결합해야지만 비로소 법률행위가 이루어지죠. 그 법률행위 이름은 바로 뭡니까? 계약이죠. 계약. 따라서 청약 그 자체가 법률행위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청약 자체는 법률행위인가요? 의사표시인가요? 의사표시고 승낙하고 결합해야지 법률행위를 이루는 거야. 계약이라는 법률행위. 완성되는 거지. 이것들은 하나만 가지고 완성될 수 있어 없어요? 있고. 단독행위니까.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에 따른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뭐라고 하죠? 이것은 관념의 통지로서 어디에 속한다? 준 법률행위에 속한다. 무권대리 행위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 이건 뭐예요?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에 속한다. 그 다음에 매장물을 발견하는 것은 그냥 단순 사실행위죠. 사실행위로서 어디에 속한다? 준 법률행위에 속한다. 그 다음에 본인의 제3자에 대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 대리권 수여에 따라고 떠벌리고 있는 거. 수여하지도 않았으면서. 뭐에 이게? 관념의 통지로서 어디에 속한다? 준 법률행위에 속한다. 그 다음에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다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이거는 의사표시로서 하나만 가지고 바로 성립하는 단독행위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법률행위 중에서도 계약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라는 법률행위입니다. 어렵습니까? 이거? 어렵지 않죠? 이런 거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법률행위의 종류, 요건. 여기는 요거만 좀 보고 갈게요. 여기만 조금. 의무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 법률행위 종류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나누는 건데 그건 너무 기초적이니까 그거는 넘어가고. 자, 다음 페이지. 요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법률행위 종류에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나눠져요. 그렇죠? 예. 됐고 이건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11월 달부터 한 거예요. 예.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이거 좀 어렵죠?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의무부담행위는
의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무 부담 행위를 하게 되면 의무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행이라는 문제가 남게 돼요. 그것을 끝이 아니죠. 이행의 문제를 남게 해요. 의무 부담 행위만 해놓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사태가 생기는 거야. 그렇습니다. 반면에 처분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행위를 통해서 종국적인 처분이 일어나요. 직접 권리 변동이 일어나고 처분을 딱 하고 나면 그 행위를 했다고 또 뭔가를 또 이행해야 되는 문제,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좀 시켜야 되는데 모든 채권 행위들은 다 의무 부담 행위예요. 채권 행위라고 하는 게 법률 행위를 통해서 채권이 발생한다. 그 소리거든요. 채권이 발생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반대로 뭐가 발생한 거죠? 채무. 뭐가 발생했다? 의무. 그러니까 채무를 이행을 하는 문제가 남아 있지. 그러니까 채권 행위들은 다 의무 부담 행위예요. 그다음 처분 행위에 속하는 것들은 물권 행위나 준물권 행위. 물권 행위라는 것은 이렇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뭐 이런 거, 지역권을 설정하든 이렇게 물권을 만들어내는 행위들요. 이게 물권 행위. 이 설정하고 난 다음에 그 지배권이 만들어내고 끝이지. 요걸 했다고 해서 두 사람 사이 채권 채무가 더 생기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권 행위는 어디에 속한다? 처분 행위. 그 다음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준물권 행위. 그러니까 처분을 한 권리가 물권을 처분했을 때, 물권을 만들어냈을 때는 처분했을 때는 물권 행위라고 하고 물권 아닌 다른 권리를 처분했을 때는 준물권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두 개 암기하셔야 됩니다.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채권을 양도했어요. 그러니까 을이 갑에 대해서 1,0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병에게 넘겼어요. 채권 넘겨서 채권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 자체로 채권을 처분한 거지. 채권 양도했다고 해서 그 양도 때문에 이 두 사람 사이에 또 뭔가를 이행해야 될 문제가 남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양도한 것은 처분을 해버린 거지, 채권을. 근데 처분을 한 권리가 물권을 처분한 건가요? 물권 아닌 권리를 처분한 건가요? 물권 아닌 권리를 처분하면 뭐를 붙여서 부른다? 준물권 행위. 그 다음에 채무면제. 채무면제는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돈 1,0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이 채권이 있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찾아가서 안 받을게. 갚지 마라. 채무 면제해 줄게 라고 말을 했어. 그 말을 하면은 채권은 소멸해 버리지. 그러니까 면제를 했다고 해서 또 내가 뭔가를 그 면제 때문에 이행해야 되는 문제는 남지 않고 면제 자체를 통해서 채권이 없어져 버리고 끝나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채무를 면제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무슨 행위라는 거야? 처분 행위인데 내가 처분을 해버린 것이 물권을 처분한 게 아니라 물권 아닌 채권을 처분한 거지.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준물권 행위. 그래서 물권 행위나 준물권 행위는 처분 행위에 속하는 겁니다. 법률 행위를 의무부담 행위하고 처분 행위로 구별하는 이유는 무권리자가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무권리자가 했을 때. 그러니까 갑은 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거야. 이 토지 건물, 이 물건에 권리가 없는데 이 토지 건물을 가지고 의무부담 행위를 하게 되면 뭐 하다는 거예요? 유하다. 의무부담 행위는 할 수 있지. 약속은 해서 의무를 발생시킬 수는 있어요. 의무가 발생을 해요. 하지만 무권리자가 권리가 없는데 권리를 처분할 수는 없으니까 무권리자가 하면은 처분 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매매 계약. 우리가 매매 계약은 그럼 어디에 속하느냐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죠. 매매 계약은 처분 행위다, 의무 부담 행위다. 의무 부담 행위죠. 매매라고 하는 게 오늘 계약을 하고 뭐 잔금 치르고 소유권 넘겨주고 이 전체를 다 매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둘이서 만나가지고 첫날 약속하는 거. 내 소유권 넘겨줄 테니까 너 돈 줄래? 그렇게 할게라고 약속하는 이거를 매매라고 해요. 법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면 이걸로 땡이에요.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이행의 문제가 남는 거지. 그러니까 매매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의무부담행위에 속해서 누가 하더라도 뭐 하다는 거죠? 무권리자가 해도.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 매도인이 이 건물 주인 아니어도 계약은 효력이 생겨서 자기 거 아니면 자기가 취득해서 넘겨줄 의무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채권행위입니다. 하지만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하게 되면 그 설정행위가 효력이 생길 수가 없죠. 무권리자 하면 무효다. 이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밑에 하나 살짝 개념 하나만 더 볼게요. 출연행위라고 하는 거. 법률행위에서 출연행위. 출연행위가 아니면 빗자로서 아니 빗자로서도 비출연행위라고 해요. 출연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나의 재산을 감소시켜서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켜 주는 거지.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주는 걸 말해요. 돈을 주고 집을 주고 땅을 주고 또 내 노동력을 주는 거지. 내 시간을 정해서 일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출연행위라고 합니다. 혹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내 재산이 감소되었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상대방의 재산 증가는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면 그건 출연행위다, 비출연행위다. 비출연행위죠. 예를 들면
소유권을 포기했어요. 자,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 매매 계약 이후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줬어요. 그거는 출연행위가 맞지. 이전해 주면 자기 재산은 빠지고 매수인 재산 늘어나니까. 하지만 단순히 소유권을 포기했어. 소유권을 포기하면 포기한 사람의 재산은 줄어들지. 하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의 재산이 늘어나지는 않으니까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은 출연행위이다 아니다? 아니다. 비출연행위다. 이런 개념들, 기초적인 개념들 좀 아셔야 되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 합의 해제. 두 사람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 당연히 계약이죠. 계약입니다. 뭐라고 부르죠? 합의 해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해제 계약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뭐하고는 구별하시라는 거지. 해제와 합의 해제는 다른 것. 해제는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고 합의 해제는 계약이고 두 사람의 합의로 하는 계약이고. 자, 오늘 교환 계약했어요. 갑의 건물하고 을의 토지하고 바꾸기로 교환 계약을 했어요. 오늘로 끝이에요. 이행위 문제가 남아있어요. 이행위 문제가 남는 무슨 행위다? 채권행위. 말 한번 바꿔볼까요? 의무, 부담, 행위. 그러니까 교환 계약을 하는 당사자는 교환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니어도 계약은 효력이 있지. 맞습니다. 채권행위입니다.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이거 다 채권행위여서 무권리자 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물권행위죠. 따라서 뭐에 속한다? 처분행위. 자,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저당권 설정을 해줄 수가 없잖아. 기본적으로. 처분행위입니다. 맞고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이 출연행위라네. 출연행위가 아니지. 뭐예요 이게? 안일비자를 써서 비출연행위죠. 자, 1번에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뭐가 있는지. 1번에 4번.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를 통해서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는데요. 않으면서 오로지 자기 행위를 한 행위자의 재산만 감소시킨대요. 이런 법률행위는 출연행위가 아니다. 그 예가 바로 저 위에 있는 뭐예요? 소유권의 포기가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죠. 4번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니까 유상행위가 아니라 무상행위죠. 그렇죠? 증여는 무상행위다.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 답은 뭐 보셨고 제가 답이 몇 번이라고 말씀은 안 드려도 되겠죠? 네, 하다 보면 그냥 넘어갈 때 있습니다. 답이 뭔지 좀 왜 체크를 안 해주느냐. 다 있습니다. 답 그냥 저기. 그쵸? 하나씩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유증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일까? 상대방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왜요? 유증은 여러분들 유언인가요? 아니면 증여인가요? 유증은 둘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 건가요? 유언이죠. 뭐가 아니죠? 증여가 아닙니다. 유증은 유언이지 증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언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유언의 내용이 유언자가 사망을 했는데 보니까 뭐 이 자기가 갖고 있는 빌딩은 길동이를 주겠다라고 유언을 하신 거지. 길동이하고 합의를 본 증여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계약이잖아요. 유언은 계약이다, 단독행위다. 그쵸? 단독행위고 상대방이 있다 없다 유언은 없죠. 유증도 상대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바로 1번 답이고 증여는 계약이죠. 증여는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이 맞고요. 자,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이런 것들은 무권리자가 하더라도 유효하지만 맞나요? 왜 그렇습니까? 이론상 왜 그렇습니까? 매매나 임대차는 무슨 행위다? 의무부담행위죠. 처분행위가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뭐 그 땅 주인, 그 건물 주인이 아닌 사람이 매매하고 임대차에도 의무는 다 발생하죠. 소유권 넘겨줄 의무,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줄 의무 유효합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이나 저당권 설정은 이거는 의무부담행위다, 처분행위다. 처분행위, 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무권리자가 하게 되면 설정 자체가 효력이 없게 되죠. 무효이다. 됐습니다. 2번 맞고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짧게 말해서 수권행위라고 하잖아요. 대리권 수여 행위는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는 불요식 행위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나 사용대차와 같은 이런 무상행위, 증여는 공짜로 줘버리는 거지.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주는 거지. 무상. 이런 무상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맞죠? 그러니까 담보책임은 이 무상행위 반대 어디에서만 생기는 문제죠? 무상의 반대는 유상 아닙니까? 유상행위에서만. 유상행위 예를 들면 뭐야? 매매. 아니면 돈 받고 빌려주는 거 뭐야? 임대차.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을 돈 받고 빌려줬는데 그 물건에 뭐가 있으면요?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잘못이 없어도
임대인이 잘못이 없어도 무과실이어도 돈 받은 사람이니까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그게 바로 매도인의 임대인의 담보 책임인 거지. 증여를 했을 때 증여자가 선물을 줬는데 공짜로 물건 빌려줬는데 거기 하자가 있다고 해서 증여자나 사용 대주가 하자 담보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담보 책임은 어떤 계약에서만 생기는 책임이다? 유상계약, 무상에서 생기지 않는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단독행위가 아니면 계약이나 합동행위를 찾아라는 건데 합동행위는 거의 안 나오니까 계약을 찾아봐라 이거네. 결국은 얘는요,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아니면 없는, 있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얘는 재단법인 설립행위, 단독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얘는 취소는 상대방이 보통 통상적으로 있는 단독행위. 그 다음에 얘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퉁치는 거, 서로 돈 받을 거 있을 때 상대방이 말을 하는 거지. 퉁치는 거, 상대방이 있는 단독, 다 단독행위인데 매매의 일방 예약은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이죠. 계약입니다. 이거는 계약입니다. 자, 일방이란 이 단어에 현혹되어서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매매 일방 예약의 뜻이 뭘까요? 매매 일방 예약은 매매를 예약하고 요 예약을 완결시켜서 본 계약인 매매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일방적인 권리, 형성권,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예약, 완결권을 예약의 두 당사자 중에 이렇게 한쪽만 갖기로 했으면 무슨 예약? 일방 예약. 얘도 완결권을 갖기로 했어. 얘도 완결시킬 수 있어. 그렇게 예약을 했어. 그러면 무슨 예약이라 그래? 쌍방 예약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완결권을 한쪽만 갖느냐, 양쪽 다 갖느냐 그 분류지 이게 일방적으로 예약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약 자체는 두 사람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뭐다? 계약이다. 그러니까 모든 예약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예약은 항상 계약인 거지. 단독행위가 아니라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행위자에게 지금 어떤 법률 얘기를 하는데 이 행위자에게 처분 권한이 있어야지만 이 물건의 소유자이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 여기까지 한번 개념을 잡아볼까요? 뭐예요? 쥐가 지금 가로친 거. 요거 뭐 어떤 개념이죠? 행위자에게 처분 권한이 있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 처분 행위가 뭐예요? 아닌 거. 그 뭐 찾아달라는 거야? 의무부담 행위 찾아달라는 거잖아. 채권 행위 찾아달라는 거야. 뭐 찾지 말고 물권 행위나 준 물권 행위는 버리고. 뭘까요? 지상권 저적 행위는 물권 행위인가요? 물권 행위죠. 물권 행위니까 어디에 속한다? 처분 행위에 속하죠. 채권 양도는요. 채권을 처분한 거네. 준 물권 행위로서 이 또한 처분한 거예요. 무슨 행위죠? 처분 행위에 속해요. 그 다음에 채무의 면제. 채무 면제해주면 채권이 없어져 버리지. 이것도 뭐예요? 준 물권 행위로서 어디에 속한다? 처분 행위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이거는 처분이 되는 거예요. 의무가 생기는 거야. 의무부담 행위네. 답이 4번이네. 그렇죠? 채권 행위로서 의무부담 행위예요. 전세권을 포기하면 전세권이 없어지지. 물권 행위로서 어디에 속한다? 처분 행위. 그러니까 4번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같이 처분 행위입니다. 처분 권한이 있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얘는 처분 권한이 없어도 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니어도 계약은 얼마든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지. 자, 이 앞부분은 그냥 외우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4번.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는 법률 요건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조금 보고 갈게요.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법률행위 요건에는 먼저 성립 요건부터. 자,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가 성립을 하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되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하면 돼요.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의 당사자가 둘이 있어야 되고 계약을 하는 목적과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성립을 했다고 무조건 다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또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되죠. 그 효력 요건은 당사자가 땡땡땡 뭔데 이게?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력. 계약할 당시에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력이 있었어야 되고 목적은 이거 뭐야?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요건을 갖춰야 되고 의사표시는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결정의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게 다 효력 요건이잖아. 그걸 싹 다 갖추면 효력이 발생하지. 근데 성립 요건을 갖춰서 성립을 했는데 효력 요건 중에 뭔가를 못 갖춘 거지. 그러면은 효력이 제대로 생기지 않는 게 두 가지 현상이 있지. 처음부터 아예 효력이 안 생기는 걸 뭐라 그래? 무효.
효력이 생겼다가 이렇게 무효가 될 수 있는 거 뭐야? 취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립 요건 자체를 못 갖추게 되면 이쪽으로 빠지는 거지. 불성립.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거하고 법률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성립하지 않았을 때는 무효나 취소 문제가 생길 수가 없다는 게 시험 문제에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보세요. 불성립과 무효 취소의 구별. 성립을 하지 않았을 때는 무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가 없다. 그쵸? 무효도 성립을 전제로 한 거니까. 성립하지 않았을 때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될 수가 없다. 이런 개념 아닌가요? 쉽게 얘기하면은 아이가 출생했어. 이건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어. 태어나면 남자아이 아니면 여자아이거든. 아니면 성전환 수술을 하든지 성 마음에 안 들면. 그렇죠? 근데 어떤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그 아이는 도대체 남자아이, 여자아이를 논할 수가 없잖아. 태어나지 않은 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불성립. 태어난 것을 성립. 태어났는데 이렇게 좀 약간 병들어 있는 거죠, 여기들은요. 건강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는 취소의 문제도 생길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 세 가지 있어요. 판례. 첫 번째는 지번 착각한 거네. 매매 당사 땅방이 목적물의 토지 지번을 착각한 거. 지번도 기억하시겠네.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요. 36번지 현장 확인해서 합의를 봐놓고 계약세는 39번지라고 적어버린 거지. 그러면 계약은 36번지에 성립한 거야? 39번지에 성립한 거야? 36번지. 그러니까 39번지 계약은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성립하지 않아서 39번지 계약을 취소하는 게 일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지. 계약을 했어야지 취소를 하지. 39번지 계약을 계약한 적이 없는데 그 얘기고.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을 땅 팔면서 속여가지고 특약을 했지. 토지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여기 키워드죠. 제외하는 특약을 했어요. 나중에 매수인이 속았다는 걸 알고 제외한 특약만 취소하려고 했는데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제외된 부분은 계약이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을 안 하는데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취소를 하냐 이거지. 세 번째는 수문불합의. 미국 달러, 홍콩 달러 그 얘기. 그것도 계약이 성립했어, 안 했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구별하셔서 자꾸 자기 거로 만드세요. 그 다음에는 법률행위 효력 요건에서요. 일반적인 효력 요건. 모든 법률 행위가 공통적으로 갖춰야 되는 효력 요건. 당사자는 권의행. 목적은 확가적사.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것들은 어떤 특별한 법률 행위에서만 요구되는 거야? 모든 법률 행위에 요구되는 거야? 모든. 그래서 어떤 효력 요건이라고 부르죠? 일반적 효력 요건 이렇게 부르고 요 밑에 특별 효력 요건이 있습니다. 특별 효력 요건은 특별히 스페셜하게 추가적으로 더 요구되는 효력 요건이에요. 대리행위, 예컨대 대리행위를 했다. 대리행위가 효력이 생기려면 저 위에 있는 것들은 싹 다 갖추고 그 다음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혹시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하면 무권대리니까 대리행위가 효력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대리권의 존재는 모든 법률행위에서 요구되는 건가요? 대리행위에서만 요구되는 건가요? 대리행위에서만. 그래서 무슨 말을 붙이는 거죠? 특별한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 다음에 정지 조건부 계약을 했어요. 시험 붙으면 집 한 채 사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정지 조건이 성취돼야지 효력이 발생하죠. 모든 법률행위가 다 그런 거야? 조건부 법률행위에서만 그런 거야? 조건부 법률행위에서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특별 효력 요건.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토지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럼 여기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다 그래요. 여기서만 그래요. 여기서만. 이게 특별 효력 요건이지. 근데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항상 끼어서 나오는 게 농취증 이야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첨부해야 될 서류로서 이 사람이 농지 취득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지 농지 매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그래서 농지 매매 계약 체결했는데 아직 농취증 발급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도 농지 매매 계약은 효력이 생겨, 안 생겨? 생기는 거지. 효력 발생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 가지고 또 시험 문제를 냅니다. 볼게요. 자,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건데 아까 살짝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청약은 그 하나의 의사표시 가지고 법률 행위를 이룰 수가 없잖아. 뭐하고 결합해야 돼? 승낙하고. 그러니까 청약 자체는 법률 행위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청약은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부품인 무엇에 불과한 거예요? 의사표시에 불과하지. 또 하나의 의사표시가 더 필요한 거지.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려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승낙. 두 개가 합치되면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법률 행위 이름이 바로 계약이잖아요. 그쵸? 계약입니다. 뒤에 해설 한번 읽어보세요. 해설. 그 다음에 거기서 틀렸습니다. 이거. 법률 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았대.
그래도 당사자가 의도한 효과가 생긴대, 발생한대, 유효가 될 거래. 그렇지 않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당사자가 의도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지. 그 발생하지 않는 현상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처음부터 아무 효과도 생기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고? 무효. 효과가 생겼는데 다시 무효로 가버릴 수 있는 게 뭐야? 취소. 그래서 틀렸고요. 법률행위가 성립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효나 취소에 관한 민법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다? 천만에. 절대로 적용될 수 없다. 애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남자아이, 여자아이를 논하겠냐는 거지. 태어나야지 일단 무효 취소를 논하는 거지.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정지조건이 성취되는 것은 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다? X죠. 성립요건이에요? 효력요건이에요? 효력요건이지. 성립이야 진작에 된 거야. 조건 붙은 채로. 효력이 정지돼 있다가 조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효력요건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농지 매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이거 농지증 발급 안 받았어도 농지 매매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제 2절 법률의 목적.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마지막 게 뭘까요? 사회적 타당성 확가적사. 이게 다 뭐예요? 법률행위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효력 요건이지. 법률행위가 효력이 생기려면 그 목적, 계약의 내용이 확정돼야 되고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된다는 건데 사회적 타당성은 너무 내용이 많아서 뒤로 뺐습니다. 여기는 확가적에 관한 지문들을 좀 볼게요. 틀린 것은 자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이 개념이 뭐냐? 법률행위 목적이라는 것은 계약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이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 효과를 법률행위 목적이라고 하는 거야. 예컨대 매매계약의 목적이 뭐냐? 매매의 목적은 매매를 하는 목적이 뭐냐?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한 의무 발생이 이 계약의 목적이에요. 추상적 개념이에요. 매매계약의 목적 맞습니다. 목적은 달리 법률행위 내용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들이 이제 쭉 이제 뭐 지문화한 건데 법률행위가 성립할 당시에 법률행위 목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X죠. 자,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확정돼야 되는데 확정 시기 문제지. 성립 당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언제까지만 확정되면 된다? 이행기까지만. 그러니까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밑에 해설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가능하면 법률행위 목적 실현이 가능하면 유효, 불가능하면 무효 이렇게 되죠. 자, 법률행위 목적의 실현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네. 물리적. 다른 말로 과학적으로는 가능한데 사회 통념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 그럼 이게 법학의 판단에서는 가능일까요? 불능일까요? 불능입니다. 법학은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회 통념으로.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이 법률행위는 무효다. 예를 들면 한강에 가라앉은 반지를 찾아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찾아주면 1,000만 원 주기로. 강에 가라앉은 반지를 찾는 게 과학의 세계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현대과학기술로. 하지만 사회 통념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계약은 무효 처리되는 거지. 가능과 불능의 구별 기준은 통념이다. 사회 통념, 상식선에서 판단한다. 법학에서는. 그러니까 성립 당시부터 법률행위가 성립할 당시부터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법률행위. 무슨 불능이라고 하죠?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무슨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이지. 원시적 불능인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맞죠? 그 다음에 자 법률행위 목적이 계약의 내용이 말이죠. 강행법규 중에서도 단속 규정을 위반했다네. 강행법규는 단속 규정도 있고 뭐도 있더라? 효력 규정도 있더라. 각 규정을 위반했을 때 효과는 서로 다르다는 걸 아시죠?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요. 법률행위 무효지. 단속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단속, 처벌은 받더라도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가 되지는 않죠. 맞는 말이네요. 답은 옳은 거. 틀린 거 찾는 거야?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예, 2번인가요? 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5번 문제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5번부터 쭉 나오는 것은 여기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8페이지. 1
28페이지 보시면은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의 구별. 불능이 된 시점에 따라 구별하는 거야.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성립 당시부터 이미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 그러면 법률행위는 무효다. 계약 무효지. 사건은 제주도 별장 사건. 제주도에서 이미 불타서 없어진 건물을 서울에서 별장 주인이 모르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건 원시적 불능으로서 계약은 무효이다.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계약금 중도금을 줬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서 계약금 중도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잔금을 안 주면 되고 이 문제로 끝이 나지 않고 어쩌면 을은 갑에게 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도 있지. 그게 바로 무슨 문제인가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문제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혹시 이 별장이 이미 없다. 이 계약의 목적 실현은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매도인은 알았어. 다 알았어. 또는 알 수 있었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매수인은 정반대. 몰랐어. 별장이 없는 줄. 알 수 없었어. 선의무과실. 이런 구도를 가진다면 이 무효인 계약을 매수인은 유효하다고 믿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무효인 계약을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그게 뭐예요? 신뢰,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을은 갑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갑은 배상해 줘야 됩니다. 그 배상 책임을 뭐라고 부른다? 한번 발음해 보시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실내익 배상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 불능이어서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일 때는 두 당사 간에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OX, X.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없어? 있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생길 수 없어요. 채권 채무는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예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예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까지 원시적 불능. 그 다음 후발적 불능은 계약할 때는 멀쩡하게 건물 잘 있었지. 그러니까 계약이 유효였던 거지.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불가능해진 거야. 계약이 무효가 되진 않지. 그 이후에 계약 체결 이후에 넘겨주기 전에 집이 불나버렸어요. 불났다고 해서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로 돌아가지는 않고 다만 이 문제를 처리할 뿐이에요.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둘로 나누는 거지. 경우의 수를 둘로 나누어서. 그 기준이 뭐예요? 나누는 기준이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냐 없냐. 여기서 채무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매도인을 말하죠. 채무자 매도인.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능이 되었으니까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 고의 과실이 있으면 매도인은 책임져야 되죠. 그게 바로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 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은 채권자의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해제를 하고 해제해서 원상회복을 청구합니다. 매도인이 불을 낸 거라면.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이자 붙여서 다 돌려달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두 따로 한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때는 이제 계약 유효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이행이익 배상을 청구하는 거지. 저 위에는 실내이익 배상. 언제 이행이익 배상이고 언제 실내이익 배상인지 배우셨잖아. 무효일 때는 실내이익 배상, 계약이 유효할 때는 이행이익 배상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불을 낸 것이 매도인이 아니다. 매도인이 고의 과실이 없다면은 매도인은 이렇게 책임질 일은 없지. 책임질 일 없고 그때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냐 없냐. 그 문제가 논해지는데 그게 바로 위험부담 문제다. 그쵸? 천재지변에 의해서 건물이 멸실되었다. 그러면은 일단 채무자 매도인이 위험부담하는 게 원칙이어서 매도인은 이 경우에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죠? 매매대금 달라고 못하고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받은 건 다 돌려줘야 되고 혹시 매수인이 와서 채권자가 와서 불을 질러서 불능을 만들었다면 채권자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해야 돼서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잖아. 그쵸? 아세요? 예. 아시겠지? 뭐 이 정도는 이제 요거는 완전히 통달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5번. 법률행위 목적의 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고른 것은 이게 원시적 불능인지 후발적 불능인지 이 구별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맞죠? 성립 당시부터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 성립 이후에 불능이 되었다. 후발적 불능.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무효이므로 여기까지 맞고요. 그래서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 간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틀렸죠.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게 뭔데? 손해배상 문제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예요. 그쵸? 원시적 불능을 한쪽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후발적 불능. 그러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X. 무효가 되지 않고 그냥 경우의 수를 둘로 나눠가지고 무슨 문제 아니면 무슨 문제로 처리한다. 무슨 문제? 첫 번째는 채무 불이행 문제. 두 번째는 위험부담 문제. 그 나누는 기준이 뭐다? 채무자의 귀책 사유다. 귀책 사유다. 그 다음 법률의 목적이 일부 불능이에요. 내가 100을 해주기로 계약이 되었는데 한 30은 이행을 못하게 되었어요. 70만 이행하게 되었어요. 일부 불능. 어떻게 되느냐? 법률행위 원칙은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부 무효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 민법상 법률행위를 했는데 일부에만 무효 사유가 존재해도 원칙은 전부 무효가 원칙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만 찾으면은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6번에 다음 중 법률기 목적의 후발적 불능과 관계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후발적 불능과 관계된 것. 찾아보세요. 한 번씩 대답해 보세요. 기억번 채무불이행 책임은 원시적 불능 이야기야, 후발적 불능 이야기야. 채무불이행 책임 문제는 후발적 불능 이야기잖아요. 원시적 불능일 때는 계약이 무효여서 채권 채무가 아예 처음부터 안 생겨요. 아예.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 문제입니다. 후발적 불능 문제. 그 다음에 위험부담 문제는요. 후발적 불능 문제죠. 얘하고 얘는 둘 다 후발적 불능인데 이 차이가 뭔데? 어떨 때는 채무불이행 문제가 되고 어떨 때는 위험부담 문제가 돼요. 채무자의 귀책 사유. 채무자의 귀책 사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도 원시적 불능 이야기예요. 후발적 불능 이야기예요.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 채무불이행 문제예요. 같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요. 원시적 불능의 문제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 이런 것들은 후발적 불능과 관계된 개념들이고 이건 원시적 불능. 자, 매매 목적물의 일부 멸실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일부 멸실, 전일수용저 할 때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세 번째 타입. 매매 계약을 했는데 창고가 딸려있는 본체 건물을 매매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창고는 계약할 당시부터 없었던 거야. 계약할 때부터 일부가 멸실되어 있었던 거지. 근데 계약할 때부터 그랬던 거야. 계약 체결 이후에 그렇게 된 거야. 할 때부터. 원시적 사유, 후발적 사유. 원시적 사유. 이것도 원시적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은 원시적. 담보 책임은 다 그 하자가 계약 당시부터 존재했던 그게 권리 하자이든 물건의 하자이든 계약 당시에 존재했던 하자를 따지는 거니까 후발적인 이야기예요. 원시적인 이야기예요. 원시적인 이야기. 원시, 후발.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이 세 가지가 후발적 불능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갑은 2024년 7월 1일 을과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7월 31일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봐라. 7월 1일 계약을 했는데 6월 20일 건물이 이미 소실되어 있었답니다.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지.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한 것이랍니다. 이게 무슨 불능이죠? 이렇게 되면 원시적 불능. 그래서 계약은 무효다. 맞죠? 맞습니다. 매매계약 무효입니다. 혹시 1번에서 갑이 매도인이 부주의했다는 것은 주의를 하지 않아서 과실로 인하여 건물의 멸실을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한 선의이긴 한데 선의인 점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과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건물의 멸실을 알 수 있었어? 알 수 없었어? 알 수 있었지.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둘 간에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아까 문제 또 물어보네? 생길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틀렸습니다. 이거 답. 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손해배상 문제를 뭐라 그래? 이 주제를, 이 타이틀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한다고. 그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려면은 얘는 과실이 있으니까 됐고 상대방 을은 어찌해야 돼? 을은 선이 무과실. 그러면 갑은 을의 신뢰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024년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이면 계약 체결 이후입니다. 갑이 을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건물을 철거했어요.
을에게 팔겠다고 계약해 놓은 건물을 매수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철거시켜버려. 웃기는 사람이네. 이렇게 되면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해지는 거지. 자, 이 불능은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 그리고 채무자 갑에게 뭐가 있어?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무슨 문제이다, 이 문제는. 말해보세요. 5글자. 채무 불이행. 그게 그렇게 안 되나? 1년 동안 했는데. 채무 불이행. 귀책 사유가 없으면 무슨 문제? 위험, 부담 문제. 그렇습니다. 채무 불이행 문제입니다. 채무 불이행 문제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해제를 하고, 해제할 때 이거는 불능이기 때문에 최고를 요하지 않고 곧바로 계약을 해제해서 계약을 엎어버려요. 그리고 해제 효과로서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거지. 돈 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별도로 또다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 지금 을이 갑에게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글이에요, 이게. 뭐라 한다고? 이 상황을 채무 불이행 문제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또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이면 계약체결 이후인데, 이번에는 갑이 철거시킨 게 아니고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멸실되었대요. 이것도 후발적 불능이네. 후발적 불능인데 여기하고는 상황이 다르지. 채무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이건 무슨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 말해봐요. 채무 불이행 문제가 아니라 위험부담 문제다. 위험부담 문제.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 건물이 멸실된 위험, 손실을. 이거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누가 부담해야 돼? 갑이, 매도인이 부담해야 돼요. 그 말은 갑은 을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 을의 갑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가 둘 다 뭐 해버린다는 거죠. 둘 다 소멸해서 돈 달라고 못 한다는 거예요. 갑은. 받은 매매 대금은 부당이익이 되어서 돌려줘야 되고, 이 상황을 갑 채무자가 위험 부담한다고 표현하는 거지. 마지막에 또 7월 10일 날 이번에는 을, 매수인의 과실로 건물이 멸실되었어. 매수인이 와서 자기가 계약해 놓은 건물을 멸실시켜버린 거지. 이럴 때도 후발적 불능에 채무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니 위험 부담 문제죠. 근데 이때는 위험 부담을 누가 해야 돼? 채권자 을이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다. 자, 이 문제 잘 보세요. 한 100번 푸세요, 여러분들. 100번 정도. 100번. 불능 문제인데 불능의 모든 문제들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1번, 2번은 무슨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 3번, 4번, 5번은 무슨 불능이야? 후발적 불능인데 3번 중에서도 이 3, 4, 5번 중에서도 3번하고 4, 5번 나누면 여기는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서 무슨 문제? 채무 불이행 문제. 이 밑에 두 개는요. 귀책 사유가 없어서 위험 부담 문제. 그렇습니다. 여기 아까 그 페이지 있잖아요. 그 페이지를 제가 한번 우리 1월 달에 한번 말씀드렸나? 사진에 찍어가지고 계속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 불능 문제는 엄청 많이 나올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누어져서 세 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8번부터 하겠습니다.